네, 인사하면서 이렇게 간단히 해주시는 거는 정말 커다란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용호 원장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연사를 보실 텐데요. 이 연사는 굉장히 독특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 지리성 출신이고 그리고 한국에는 2003년도에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가장 크게 한국에서 느낀 점 충격적인 건 무엇인가 여쭤보니까 일단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우리 엄청 사람 많다 하니까 얼마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간적, 공간적 개념. 그래서 굉장히 서울에서 부산들이 멀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거의 뭐 껌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준이 달랐던 그런 경험을 말씀 주셨는데 그 안유아 교수님은 그 드림화학 공대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한국 고려대학교에서 무려 9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박사학위를 힘들게 받으시고 그 내공으로 굉장히 많은 한국과 중국의 어찌 보면 그 대화정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증권행정연구원에서 원장도 경험하면서 한국과 중국 이 부분에 대한 양쪽의 차이 그리고 어떻게 각 두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오늘 특히 그 AI 시대 기업의 디지털 자산 융합 전략이라는 주제로 하기 때문에 중국도 이해하면서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분들 기업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한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유아 교수님 뜨거운 박수 보실 텐데요. 최근에 또 더 프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안 읽으면 여러분 부부 창출에 굉장히 지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더 프로라는 책을 꼭 읽으시고 우리 안유아 교수님 뜨거운 박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저를 불러주신 우리 이용호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잇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딱 1시간만 돼 있는데 제가 자료는 너무 방대해가지고 주제를 여기 AI라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 급격하게 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기에 포인트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오셔가지고. 이게 센서가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제게 여기 제 거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못 쓰겠는데. 여기 꺼주세요. 여기. 제가 여기 지금 미국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똑같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으면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국 경제를 말씀드리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지금 급변하는 이 글로벌 지표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게 뭐지?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인생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산업으로.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똑같이 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경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국가 경제는 GDP 성장률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GDP 우리가 그래서 올해 지금 양회가 어제 끝났는데요. 중국은 올해 4.5%에서 5%로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4.5에서 5%로 성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4.5에서 5% 성장하겠다는 뜻은 뭐냐면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사람들이 노동소득이 평균 4.5 이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임금소득 4.5%씩 성장시키겠다 의미고 왜냐면 그게 일자리가 보통 중국이 5% 성장하면 일자리가
유발결 수가 한 1%다 200만 개이기 때문에 한 10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GDP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3대 경제 주체가 각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정부가 있고 여기 가게가 있고 밑에 기업이 있습니다. 정부, 가게, 기업. 근데 국가별로 이 역할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비 주도형 경제라고 합니다. 미국은 주로 가게가 경제를 이끌어가요. 가게 소비가. 근데 한국은 정부, 가게, 기업에서 주로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면서 기업이 주로 수출, 대부분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정부는 축구 감독이자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 정부가 몇 개냐면 31개 지방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31개 지방 정부가 우리가 거기에 당서기가 한 명씩 있어요. 공산당 서기. 그리고 성장이 또 한 명씩 있어서 각 성별로 전체 중국 보통 62명의 지방 정부 리더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62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시진핑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은 시진핑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근데 62명 중에 누구를 시진핑 자리에 가게 할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말하는 게 중국의 대표 선수, GDP 대표 선수를 뽑는다. 제가 쓴 더 플로어에서 제가 중국 경제는 어떻게 세계 지표로 됐냐. 그 중에 일반 경제학자들이 이런 포인트를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쓴 포인트가 중국은 62명이 선수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외국인을 이제 옆에 우리 공 교수님한테 질문하시는데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왔을 때 또 다르다고 느꼈던 그 질문하셨는데 저는 가장 와서 크게 다르다고 느꼈던 게 대통령이라는 선거였어요. 왜냐면 그 허경영 같은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을 바라봐 막 이런 사람들만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중국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62명 자리에 가려면 저 밑에서 저 읍에서부터 저 중앙까지 이렇게 오는 게 평생을 정치를 해야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정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나라서 탁 떠가지고 정치를 하다 이 마윈이 세계에서 교과잖아요. 근데 마윈이 중국의 대통령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투표. 근데 그게 중국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 62명이 평생을 바쳐서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이 CCP 자리에 가야 되니까 중국은 그 31명의 당선이 31명의 성장이 경쟁을 해요. 자기 지방 정부를 빨리 발전시켜야 GDP 1등하는 대표 선수가 CCP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CEO 당선인을 만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공무원이라기보다도 CEO를 만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각 31개 성지에 지방유자교협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정부 지방정부 대표하는 공사 회사가 있고요. 중국 기업들은 수출하고 제조하고 수출하고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주로 특허를 그러니까 IP 영에서 일을 하는 기업이에요. 미국은 물건을 만드는 애들이 아니에요. 미국 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얘네는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정신나간 얘기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 하나씩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토리를 파는 사람이에요. 미국 기업들은 영에서 일을 하고 스토리를 팔아요. 근데 그 스토리를 파는 기업이다 보니까 얘네는 매출로 버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 우리가 보통 영어 매출 3년 이상 재무제표 뭐 이런 게 있어야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인류의 꿈을 파는 애들이기 때문에 주로 자본시장에서 유자합니다. 미국 애들은 자본시장에서. 그래서 미국은 자본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깊고 큽니다.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단점인데요. 자본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한국에 어떤 대단한 스타트업이 나왔는데 한국에 상장하면은 절대 세계적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큰 물에 놓아놔야 큰 공이 되는 것처럼 자본시장이 깊은 곳에 가야 세계에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마윈이 알리바바가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은 GDP 대비 자본시장의 비중이 한 60, 70%밖에 안 돼요. 일본 포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200% 넘습니다. 저 자본시장 규모가. 그래서 알리바바의 마윈이 만약에 중국에 상장했으면 오늘의 알리바바는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2014년에 미국에 상장합니다. 그것도 뉴욕 거래소에 상장해요. 나스닥이 아니고 뉴욕 거래소에 상장하는데 당시에 IPO 규모가 세계 1등이었어요. 2014년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동네에서는 어떤 기업인이 세계에서 기업가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에 상장했으면 그런 스토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이 깊이가 되게 중요한데요. 미국은 여기에서 일을 하는 기업들이니까 주로 자본시장을 통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막 화성에 보내고 하늘에 항공우주 올라가고 리스크 엄청 큰데 그 리스크를 주식 투자자들하고 리스크 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인이 혼자서 리스크를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근데 한국 기업하고 중국 기업은 주로 이런 물건에 마진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이건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율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이 IMF를 그때 때려 맞을 거죠. 막 대우 같은 경우는 막 부채율이 1000% 넘어가죠. 근데 중국은 지금 이미 장기가 산업화 시대에 장기가 고전하면서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다 200% 넘어가서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업의 부채율이 높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도 경제 아까 GDP 대표 선수 1등을 뽑는다니까 자기네 GDP가 막 성장해 동네 GDP가 성장해야 되니까 지방정부도 융자 플랫폼 통해서 엄청나게 부채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뭐였냐면 집을 jes어요. 중국 정부는. 그래서 부동산 중국은 자본시장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이 엄청 커졌죠. 그래서 60조 달러 시장.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미국이 GDP가 중국 GDP가 미국의 한 65%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60조 달러입니다. 미국의 GDP는 한 30조 달러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한 30조 달러밖에 안 되고 중국은 GDP가 한 20조 달러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이 60조 달러니까 이게 안 맞는 이거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부동산의 시장이 커지냐면 지방정부가 부동산에 계속 토지 매각을 통해 부동산 개발하면서 농촌에 있는 토지까지 다 개발해 공장 짓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과거 20년은 고행진에 왔죠. 그러다가 사실은 지난 2021년 사실은 솔직하게만 2015년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 하나를 썼었는데 중국발 금융위기라고 해서 제가 중국 경제를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아카데미 논문. 근데 계속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게 갈 수가 없는 경제인 거예요. 그게 2015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중국 경제 책을 이렇게 두 개 썼는데 출판을 안 했어요. 이유는 제가 결론을 중국이 망한다는 식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대성한도 좀 부를 거고 중정도 좀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책을 안 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미 지금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0조 달러짜리 부동산 시장이 이미 북경 상해 포함해서 다 50%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시진핑 지도부가 엄청나게 부동산 살리려 하는데 지금 먹히지가 않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한국 경제도 똑같습니다. 한국은 자본시장이 작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게들이 집을 사는데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죠. 가게들이. 그래서 중국 경제는 기업들이 부채율이 높은데 한국 경제는 가게가 대출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게 레벨지가 가게가 지금 빚이 한 2,000조가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1%만 올려도 가게 이자만 지금 20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출해준 주로 애들이 여기 상호은행도 있겠지만 저기 제2금융권, 저축은행 제2금융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쟤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지금 한국만 있는 이런 융자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한국의 가게 이게 다 맞물려가지고 부동산에 지금 꽉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자본시장을 엄청 지금 매력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부동산을 쪼이고 여기에서 돈을 빼게 해서 이쪽이 가게에서 자본시장 깊이를 높이고 그러면 한국의
테크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융자를 해서 지금 미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한국이 잘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늘 보면은 한국에 이렇게 그 겨울에 이렇게 돌바위, 푼산에 돌바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돌 사이 그런 느낌이 항상 듭니다. 기업인들 보면 그 정도로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척박한 환경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OECD 국가에 1996년 이미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는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선진국 소득 수준까지 온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또 뭐 대단한 대통령도 만나고 이런 원인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더 플로에서 하는 더 플로의 부제가 뭐냐면 실에서 운명을 먼저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표현은 제가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운명은 실에서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한 기업의 운명 또한 실에서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한 국가의 운명 또한 실에서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한국이란 민족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실에서 운명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하지 않고 개방을 했고 했으면 그게 오늘의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을까는 굉장히 연구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은 수출 수요 잘 왔는데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시작점입니다. 자, 한국은 주로 지금 국내는 이 전문학적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엄청 크고 이것 때문에 이 가게들이 소비나 여러 면에서 지금 묶여있죠. 부동산에. 부동산 정책이 엄청 중요하고요. 일단 그거 풀지 않을게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한국 기업들 무조건 수출해야 먹고 사는데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301조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관세를 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 경쟁하고 이거를 지금 슈퍼 301조를 활동하려고 지금 조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 보호주의를 실행을 한 겁니다. 무역 보호주의. 관세를 지금 내셔서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보호주의를 실행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이게 큰 나라들은 자체 국내 순환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은 원자재도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고 또 머리를 써서 만들어서 또 해외로 수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양쪽이 다 밖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환율, 그러니까 달러로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은 달러로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한국도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대기업들은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국의 외환보유액으로 그게 잡혀요. 그러니까 외환보유액 달러를 한국은행에서는 어디다 운영하냐면 이 한국은행은 외환무역 국자를 다 미국에 가서 미국 단기부채를 삽니다. 미국 단기부채. 그래서 이 수출해서 본 달러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다시 미국의 외환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달러 부채를 사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은행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한국은행은 우리 보기에는 독자적으로 금리 정책을 하고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금리를 안 올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한국의 주식시장의 33분의 1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출하려면 워낙 환율이 평가절하가 돼야 돼요. 근데 또 너무 워낙 가격이 싹 버리면 수입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냥 수입할 때 또 외국 물건이 비싸지니까 국내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워낙 환율이 예술적인 경제이어야 돼요. 우리가 균형 환율, 그러니까 적정 환율.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어쨌든 이게 환율이 한국은 무조건 환율이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인데요. 이게 또 국내 금리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달러 금리를 오늘 지금 미국이 저 이란 정세 때문에 물가가 지금 고공행진하니까 지금 트럼프는 계속 달러를 금리 인하하라고 하는데 지금 연준 이상을 할 수 없다. 지금 올린다 이러면 한국은 지금 국내 경제 상황으로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는데 인하시키면 외국인 다 빠져나가요. 왜냐면 이게 워낙 외국인들은 원화 자산이 딱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경제는 기대거든요. 봤을 때 원화 자산이 앞으로 평가절하 되겠네 하면은 팔고 나가버립니다. 그냥 다 폭락, 자산 가격은 다 폭락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같이 올리게 되면 우리가 모든 자산의 가격 P는 그게 증권 주식 가격이든 채권 가격이든 부동산 가격이든 프라이스 P는 이 분모의 R 금리 R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모든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지난번에 지수가 6,300 넘어갔다가 지금 5,100까지 떨어졌다가 급락 급등 급락 트럼프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한국 경제에 갖고 있는 양쪽에 박혀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환율을 그렇다 치고 문제는 한국이 무조건 수출해서 먹고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이제 모든 나라가 공급망을 국내에다 하겠다고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다 국내에다 공급망을 만들겠다.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중국이 보면은 우리가 제조업만 딱 빼보면 중국이 1등입니다. 이거는 옛날 데이터에 지금 더 커졌어요. 지금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가 지금 5조 달러 넘어갔어요. 저게 2020년 데이터인데 이게 미국이 2.3조 달러잖아요. 중국이 4조 달러. 근데 지금 몇 년이 없어 거의 3, 4년이 지났는데 중국은 5조 달러 훌 넘어갔는데 얘네는 2.5조 달러 조금도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제조업을 딱 빼면 중국이 세계 1등이고 얘네는 2등이고 독일이 3등이고 그 다음에 일본 뭐 이렇게 한국 인도 한국과 인도 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나라는 많은데 물건 만드는 애들은 주로 중국하고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유럽이 몇 개 있고 미국은 이 부가가치 주로 고첨단 쪽만 합니다. 고첨단 쪽.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하고 중국 경제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과거 수십 년 세계화 속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속에서 전 세계 경제의 지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 미국이고 여기 중국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사고 어쨌든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팔고 미국이 쓰고 이 구조입니다. 크게 틀어가서 되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이 다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도 다. 그러니까 중국 옆에 다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주요 나라들 또 일부 나라들 이렇게 붙여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무역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하고 여기 그 경제 규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WTO 체제에서는 너무나 좋은 그 규모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죠. 누이 좋고 매도 좋고 내가 잘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딱 보니까 이게 큰일 났네. 예를 들면 언제 느꼈냐면 특히 코로나 때 모더나 백신을 미국이 제일 먼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맞게 해야 되는데 침이 놓아줘야 돼요. 침이 오는 거예요. 주사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급격하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빨리 놔줘야 되는데 그게 막 몇억 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몇억 대를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 짧은 시간. 그래서 중국이 밤새 기계를 돌려서 하루에 1억 대씩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그래서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국가의 경제 안보는 무슨 첨단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일반 기술들이 제조업 생산 능력이 한 국가의 경제 안보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그걸 다 장기간 금융 경제로만 돌아가다 보니까 금융으로 돌아가니까 장기간 제조업의 공동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가 서로 상대방의 목줄을 서로 지게 된 거죠. 상대방의 목줄을 서로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데 맨날 헤어지는데 잘 못 헤어지고 있는 거죠. 서로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미국이 결심 내렸죠. 어제는 제조 공장을 미국 국내에 갖고 오겠다. 삼성 얘네 들어와 해라. 근데 얘네 들어와 해야 된다. 아니면 관세를 때리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이 해체 모여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 딱 의존했던 애들이 원래 서로 다 좋았는데 미국이 저렇게 하니 어제는 어떻게 하지? 저 교회 애들이 쟤네끼리 야 우리는 어디가 붙을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질서가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란 나라는 무조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원자재나 이런 거는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해 옵니다. 여기 특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 수입해 하지 않으면 그 단가 경쟁력을 맞추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중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하면서 지금 모형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글로벌 모형 데이터인데 이게 아래는 적자입니다. 위는 흑자예요. 그냥 한마디로 미국에서 다 사가요. 미국 적자고요. 위에 저 빨간색 중국이고 하얀색 유럽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나라인데 나라는 많지만 그냥 다른 특히 아시아 주로 생산하고 미국이 사주고 이게 글로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과세를 때리면 딱 달려가서 빨리 협상하자 이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기초통화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로 모든 원자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또 중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달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특징은 이런 수출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고 또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구조인데 지금 어떤 위험이 왔냐면 이제 무역보호주의라는 위험에 처해 있는 도시에 어떤 위험이 왔냐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이 먹고 사는 이 산업 대부분을 중국이 치고 올라왔어요. 한국만 치고 올라온 게 아니고 일본도 다 독일, 일본도 다 지금 대체하고 지금 미국이 먹고 있는 그 첨단 의료까지 항공 우주까지 중국이 다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항공 우주부터 첨단 과학부터 저 밑에 부가가치가 낮은 것까지 전체 모든 산업이 중국 국내에 다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런 나라하고 싸워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은 모든 물건을 배출 가격으로 만들어보는 능력이 왜 그러냐면 공급망이 장내 다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중요해요. 중국 인구 구조가 60세 이상이 3억 명입니다. 60세 이상이 3억 명이고요. 그 다음에 0세부터 13세, 이거 우리 어린이라 0세부터 13세가 또 3억 명입니다. 유럽을 빼면 나머지 8억이 노동자들이에요. 15세부터 59세로 뭐죠? 노동에서 돈 벌 수 있는 인구가 한 8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월 소득이 전위안 한국 돈으로 20만 되는 그러니까 20만 월급 받는 한국 돈으로 20만 월급 받는 인구가 6억 명입니다. 6억 명. 그러면 20만 원이라는 게 지금 베트남 월급보다 싸고요. 저가 인도보다 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30만 원, 10만 원만 올려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50% 늘어난 거잖아요. 10만 원만 올려주면 마음대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제조업을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 부가가치를 하다가 사람들 월급이 올라가면서 저 부가가치는 저 배로 나가버리는데 중국은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모든 산업이 다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우리 기업 대표들 모시고 제가 1등 기업 탐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음 주에 심청 가거든요. 다음 주에 심청 가는데 지난번에는 상해 항주 갔다 왔고 이번에는 심청 가는데요. 중국은 이게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그래서 심청은 어떤 동네는 내가 아이디어 하나만 말하면 몇 시간 내에 몇 시간 내에 부품 조달부터 그 설계도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이 빨리빨리라든지 이제 절대 빨리빨리 안 해요. 중국이 빨리빨리. 중국은 그냥 말만 하면은 그 반경 안에 다 있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설계도까지 다 나오고 부품까지 다 나오고 제품까지 이래. 그러니까 그게 중국의 이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성비 싸움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인도는 제가 쓴 더 플로에서 인도는 절대 중국이 될 수 없다고 썼어요. 근데 그게 또 풀려면 한참 풀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지나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한국을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데 원래는 보세요. 이게 화웨이를 예를 들게요. 화웨이가 원래는 메모리를 한국 거 썼어요. 한국어. 그 다음에 칩은 미국 거 썼어요. 퀄컴과 AMD 거 쓰고 반도체 인텔 거도 쓰고 파운드리는 대만 TSMC를 했는데 트럼프 임기 때 화웨이를 구해버렸거든요. 때려서. 그러니까 화웨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다 국산화로 바뀔 수밖에 없고 자기가 다 개발해놨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국내 SMIC에서 하고 패블리스 자기 설계 기업도 다 하고 자기 설계부터 모든 걸 다 화웨이 자체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공급망이 국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이게 한국 메모리수에다가 이제 다 중국 메모리수고 지금 중국도 HBM 한국보다 한 2단계 늦어 2단계 약화됐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 문제고 이제는 중국에서 아스메이크 안 쓴다고 선포했어요. 장비 EUV도 안 쓴다. 화웨이가 이제 DUV 스스로 하고요. 이제 EUV도 오랜만에 되면 상용화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한 영에서 일의 돌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비행기도 만들잖아요. 한국 우주는 미국보다 지금 더 세게 갖고 달에 보낸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먹고 사는 구조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다 똑같습니다. 지금 상당한 중국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이 이게 제가 매일 제가 그런 얘기해서 저는 한국 대통령보다 한국을 더 생각한다. 매일 일어나서 한국이 어찌해야 되냐 하고 있어요. 입에 인생하면 하는 사람이 그래서 맨날 짜고. 근데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해요. 지금 간단하게 먼저 중국 상황 볼게요. 중국 이번에 양회가 어제 끝났잖아요. 지금 보면은 앞으로 지금 이런 미래 첨단산업 AI 인공지능 양산 컴퓨터 CC 동지 시민산업 우주항공 이런 쪽에서 다 이게 세계에서 기업이 나왔고요. 지금 다뭐 유명한 기업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중국은 먹여 사는 산업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인지도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안 되어 있는데 아직도 중국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미국도 그래요. 그 무슨 얘기인데 미국에서 그 백인들 있잖아요. 특히 마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중국 하면 그 옛날에 청나라 때 머리를 이렇게 치락치락 남자들 아직도 그런 나라를 인지해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인지도 대부분 어디에 몰려있냐면 옛날 그 92년도에 수교했잖아요. 92년도 수교에서 한국 사람들 막 중국에 몰려가면서 그때 봤던 중국에 머물러 있어요. 그 큰일 나요. 중국은 이미 뭘 먹고 사냐면 이런 산업 구조가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제 첨단 산업으로 먹고 살아요. 이 주요 수출 산업이에요. 중국에 세계 1등입니다. 지금 볼게요. 신일 자동차 수출강 1위가 됐어요. 세계에서 1위는 중국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절대적 1위고 태양광도 절대적 1위 98%가 다 중국하고 수소 에너지는 한국인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이 근데 중국도 만만치않게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이제는 일본의 소재를 많이 보고 대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일한 게 여기서 5G로 들 때 특허를 다 중국이 갖고 있고 그 다음 빅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 의학하고 여기 반도체하고 바이오 의학만 조금 약합니다. 근데 그 규모로는 반도체가 한국보다 훨씬 커요. 왜냐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중국이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에요. 반도체 시장의 50%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은 메모리가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한국은 메모리 강국이에요. 나머지는 중국이 설계부터 세계 다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대비 중국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어디가 약하냐면 장비, 아까 EUV 그것만 지금 올해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이것도 이제는 중국이 완전히 다 대체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을 먹여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오해한 게 빅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AI와 빅데이터에 대한 헷갈림이 있어요. 사람들이 빅데이터 뭐냐 이런 제가 물어보잖아요. 빅데이터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하지 않냐? 아니에요. 빅데이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장 빅데이터라고 할 때는 텍스트 데이터를 말합니다. 오히려 텍스트 데이터 숫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를 말합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처리량이 얼마인지가 빅데이터를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빅데이터를 처리해본 엔지니어가 중국하고 미국에는 없어요. 한국에 빅데이터 인재가 없습니다. 처리하라 못 처리해.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그 미스트로 있잖아요. 미스트로 거기서 옛날에 생방송 중에 사고가 몇 번 났어요. 생방송인데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 동시에 투표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그 사례인데 왜 중국하고 미국만이 빅데이터 엔지니어 진짜 빅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있냐? 원리는 중국은 11월 11일에 싱글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세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러면 애기 빼고 로이 빼고 이러면 한 8억이 아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딱 11월 11일이면 딱 앞에 앉아서 동시 주문을 해요. 그냥 몇억 건이 동시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한 게 누구냐?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11월 11일 난리 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이냐? 미국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처리.
그래서 제가 그 한국 기업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중국을 레버리지로 써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중국 하면은 중국은 뭐 간 빼가고 쓸개 빼가고 뭐 저한테 질문이래요. 중국은 진짜 눈 빼가고 간 빼가요. 그 영화 그 청년 경찰 그게 이렇게 중국 사람들 간 빼가고 쓸개 빼가서 저한테 질문이 간 빼가고 쓸개 빼가냐고 이렇게 물어봐. 애 학체에서 다 갖다 뭐 식체를 해봐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조금 이렇게 아이들 말로 멘붕이 오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국 법이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한 명 죽이면 한 명을 죽여요. 그냥 사람 살인하면 똑같이 사형수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거 조금 잔혹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 사람을 죽여도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풀을 한 몇 년만 있으면 또 모범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범률이 너무 높습니다. 한국은. 근데 중국은 사람을 강간하거나 죽이거나 뭐 했잖아요. 죽어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진 사람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나와 재범할 확률 오히려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경찰이 너무 미국처럼 너무 세기 때문에 100m 한 번씩 경찰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2, 3시, 3시 딱 3, 4시 젊었을 때 중국에 있었잖아요. 맨날 새벽에 2, 3시에 들어가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 왔는데 자꾸 뭐 빼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 무서워서 못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막 한국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그 한두 건의 사건 때문에 과장 해석이 되는데 그런 게 안타깝고, 두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인데, 만약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중국 가서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으면 한국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그런 빅데이터를 처리할 기회가 없으면 한국은 계속해서 엔지니어, 이런 대단한 엔지니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최고의 과정 지금 나눠드렸습니다만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AI 최고의 과정인데, 지금 거기서 맨날 블록체인 그 대표들이 와서 몇 분이 강의하세요. 진짜 그 서문규 대표라 이런 분들인데 그분이 딱 이런 말씀하셔요. 지난번에 강의하시면서 한국은 블록체인 인재가 없다. 두 번째, 밖에 나가서 내가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업이다 하면은 외국은 인정을 안 해준대요. 아니 한국에 사람도 없는데 뭘 블록체인 하냐, 아무도 인정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재가 지금 이쪽으로 인재가, 그러니까 제가 제 도스버에 이런 절이 있어요. 한국은 한국은 더는 ICT 강국이 아니다 이렇게 딱 쓴 절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서울시 그 어시장이 제가 강연을 해줬거든요. 이걸.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한국이 IT 강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ICT 후진국이라 하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AI에 초점 맞춰서,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양양에서 나온 산업을 보세요. 인공지능, 신의 자동차, 반도체, 양자소품, 식스지, 바이오리아, 이거 여기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야당이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하면은 끝까지 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국에 왜 오물란이 왔는 가장 큰 이유인데, 데이터를 하나 보고 AI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 한국이 뭘 먹고 살았지를 볼게요. 한국이 달러를 버는 산업이 이 5개입니다. 톱5가 5개가 전자기기, 운송설비, 화학제품, 광물제품, 각상금속, 플라스틱 뭐 이렇게 쫙 있어요. 그냥 5개만 볼게요. 기억하죠? 전자기기, 운송설비, 화학제품, 광물제품. 여기에는 삼성전자, 여기는 현대, 여기는 LG, 여기는 포스코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대기업 다 배치게 되죠. 얘네들이 해외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면 그게 1차 밴드, 2차 밴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낙수 효과로 사람들 월급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다 파는지를 볼게요. 어디다 파는지 지금 보시면 여기 미국이고요. 여기 중국입니다. 운송 설비가 미국에 제일 많이 파요. 이렇게 현대가 미국에 많이 파는 거예요. 현대가. 이게 미국 시장에서 현대하고 일본 기업이 가성비 싸움하면서 자동차를 한국 시장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중국에 팔아요. 특히 전자기기.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을 뭐라 하고 중국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특히 윤 대통령 때 그 얘기했지만 절대 데이터는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산업은 다 중국에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무슨 말 이게 현재까지 이럴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 중국이 상당 부분을 다 하면서 이런 무역 구조가 확확 변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아까 제가 그 미국하고 중국이 결심하면서 나머지 나라들이 대체 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림은 이렇습니다. 세계전 분열된 세계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살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가장 성공한 세대는 산업화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시대에 성공한 기업인들이 우리 한국의 대부분 기업인들이세요. 근데 이 기업인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성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를 볼 때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세상은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계속 이 사람의 성공인 시대에서 운명이 더 컸는데 착각하는 거죠. 이게 내가 노력해서 성공한 걸로 당연히 있죠. 그 부분이. 근데 그 뒤에 시대에서 운명의 배경이 없었으면 성공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서 배경이 완전히 변해버렸는데 내가 이때 성공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가고 저때 성공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게 가장 한국의 리스크입니다. 왜? 한국의 성공한 기업까지 다 산업화 시대에 성공했는데 지금 산업화 시대가 미국의 무역보호주의, 유럽의 무역보호, 전 세계 이런 질서 변화 속에서 지금 문이 닫히고 있는데 앞으로 그 방법론으로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된 세계화인데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그래서 미국은 자체 여기 북미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한개 나라처럼 돌아가는데 트럼프는 뭐 저도 막 탈퇴한다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북미가 하나의 완전한 공방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정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중국도 안 됩니다. 중국은 석유를 수입해야 돼요. 60% 이상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근데 미국은 혼자서 완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입니다. 유럽은 유럽화가 나왔고 얘네도 원래 독립적인 공방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유는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러시아 가스와 석유를 공급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 방으로 러시아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독립적 공방으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석유나 가스 이제는 미국에 의존합니다. 비싸게 사요. 원래 러시아 건 엄청 싸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히려 미국에 더 이렇게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아예요. 아시아입니다. 자,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시아는 정례로 독립된 공방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처음에는 일본, 우리가 아시아 기러기 편대에 일어납니다. 먼저 처음에는 일본, 미국하고 장사해서 잘라버려서 나머지 나라 쫙 나눠졌고 후에는 또 코리아, 한국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근데 항상 미국하고 장사해서 이렇게 미국이 의존된 공방이었단 거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여기 문 닫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기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절대 안 되겠냐 하면 막 여기 지금 가서 어쨌든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겁니다. 그림으로 제가 미국이 트럼프가 왜 그러냐 참 이해 못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화요일에 제가 삼성 글로벌 리서치 그 경영연구소 있잖아요. 삼성에 여기 제가 전문위원인데 지난번 누가 와서 발표했냐면 그 서강대 가정호 교수라고 정치 외교학과 교수인데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 발표 들으면서 나 경제학을 하기 잘했다 이 생각했어요. 그 정치학으로 트럼프를 푸는데요. 결론이 뭐냐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크테크나 이런 데서는 절망을 해서 정치로 풀 수 없는 사람이 트럼프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심리학으로 트럼프로 접근한대요. 그래서 그게 책까지 출판됐다니까 인기 책이라는데 결론이 뭐냐면 심리학으로 트럼프를 해석해보니까 결론이 사이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다. 아무도 예측 불가능하다. 저 사람이 어제 한 말 오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단어를 쓰면 양아치네 이렇게 말하면 이번에 이란 협상할 때 때려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이기기만 하면 돼. 방법과 수단의 공정함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어. 옛날에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다자주의, 그리고 국제질서의 룰 제도자, 그리고
탁구 행림으로서 아우라라 이런 거 매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근데 경제학으로 그래서 한 시간 반 들었는데 그래 뭐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아무 그런 게 이렇게 결론이 그게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근데 경제학으로 풀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 경제는 지금 사실 못 풀고 있지만 자 지금 트럼프 그리는 그림이 이래요. 제가 두 지도를 합한 건데요. 이게 내려볼 수가 없어서 이쪽은 지금 여기가 아시아 쪽이잖아요. 중국이 있고 여기 뭐 여기 한국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습니다. 여기 몽골, 러시아 이쪽으로 있고 여기잖아요. 자 이쪽은 유럽 쪽입니다. 이쪽 유럽 쪽에 여기 유럽도 있습니다. 여기 러시아 끝이 러시아, 유럽이 끝이 여기 러시아가 있고 이런데 자 미국이 그리는 그림은 이거예요. 옛날에는 글로벌 질서의 바탕으로서 이렇게 질서를 정하고 자기가 지키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렇게 모범주의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제는 트럼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60, 70년대까지 메이드 인 USA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다니면서 무역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바다를 다니면서 무역하는 집 선박, 호르무즈 해 나오고 이런 선박들이 다 메이드 인 USA 물건을 실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가 해적이 너무 많아, 해적이. 그리고 반미하는 국가들도 있고 이래서 잠깐만 지금 핸드폰 그거 제 거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바다를 물건 싣고 다니는 물건 다 미국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대를 앞세워서 해적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맹 국가들 물건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군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이렇게 미국 선박이 물건 싣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70년대 이후입니다. 미국 자본과 기술이 해외로 아웃소싱했어요. 주로 일본, 한국, 후에 중국, 지금은 인도, 뭐 베트남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를 다니는 물건들이 미국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미국이 그걸 왜 우리 지켜야 돼? 지켜봤더니 한국 물건이 대부분이고 일본 물건이 대부분이고 중국, 심지어 적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물건이 대부분이고 요즘엔 베트남 뭐 이런 얘네 물건 얘네들 지켜 우리가 왜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이 더 나빠.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래서 부자나라 이거 한국 돈 우리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이거예요. 지금 이쪽으로는 중국은 또 미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땅은 큰데 이쪽이 다 사막입니다. 이쪽이 사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땅은 큰데 다 3분의 1 쪽에서 모여 살아요. 저기 드디어 요네 지역이. 그래서 GDP 7, 80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여기다 여기를 폭파시키고 중국 끝나요. 그러니까 중국은 죽어도 여기를 해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만이 그래 중요한 거는 대만이. 근데 대만이 지금 여기 필리핀 여기 다 친미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나가지 못해요. 여기로. 그래서 미국이 마음 먹고 야 저기 막 이러면 미국이 지금 전 세계 무역을 6조 달러 넘어가는데 물건이 나갈 수도 없고 필요한 원자재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무조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대한국가를 못 나오게. 중국은 목표가 대한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덜러 덕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여기 일본은 요 안에 있어요. 일본 들어갔어요. 왜? 일본은 지금 우리는 미국의 최전선에서 중국 세력을 막겠습니다 하고 손 든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미국이 여기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한국이 군사 동맹국가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은 그 위에 전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하고 그다음 이쪽에서는 누굴 만나면 러시아가 유럽하고 붙은 걸 만나.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러시아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보면 우리는 자유도 잘 살 수 있어요. 여기는 절대 중국 세력하고 러시아 세력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다 딱 보니까 그린랜드하고 아이슬란드 여기가 이미 진중이 돼버렸네. 여기가 광물이 엄청 많은데 북극을 놓쳐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놓쳤냐면 이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빙상 실크로드입니다. 이게 쇠빙선 없이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여기 쇠빙선 없이 북극을 통해서 중국 물건들이 유럽 일주일 내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하고 한 빙상 실크로드예요.
그래서 저 남중국해 필리핀 그쪽으로 가면 미국이 지금 딱 가라막고 있고 하니까 북극으로 이렇게 오면은 금방 오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또 여기 광물도 많고 이런데 트럼프 일기 때 와, 안 되겠네 하고 그린랜드를 우리가 사야 된다면서 일기 때 그만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한 요점은 뭐냐면 미국은 제조업을 놓치면서 전 세계에서 메이드 인 USA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과거에 미국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나중에는 한국 물건이 나갈 때 이제 특공대를 앞에 세워 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 세계는 무질서 사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당혹스러워서 미국이 트럼프 하는 거에 당혹스러워서 아, 중국하고도 손 잡아야 되겠냐고 얼른 중국에 가가지고 지금 중국하고도 이렇게 미국한테 보여주는 거죠. 니 그렇게 행동하면은 동맹국을 끓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중국하고 손잡겠다는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군이 있는 전 세계 국가들입니다. 여기 중국이 있어요. 여기 중국, 한국 여자기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다 미국 군대가 이렇게 포진되는 걸 보죠. 지금 왜 저랬냐? 자기네 물건을 보호하려고 저렇게 전 세계에 해놨는데 이제는 트럼프 보기에는 저런 비용을 쓸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저는 전 세계 질서가 점점 더 어떻게 가냐면 일단은 미국이 자기 달러 질서가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요새 동맹국가 중심으로 특히 갈 건데 대한 세력이 또 동시에 커질 거예요.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국가들 그리고 또 반미 세력의 국가들에서 위안화 결제 위안화에 대한 달러 기축통화 대체제로서 양국 간의 통화를 달러 쓰지 말고 하자라는 게 지금 엄청 저 시장도 커지고 있고요. 더 커질 거고 나머지 중국도 싫고 미국도 옛날 미국 아니니까 당혹스러운 나라들이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한국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여기에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지혜롭게 선택하면 굉장히 큰 나라가 될 수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또한 큰 위험이 다른 나라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한참 설명했죠. 자, 그래서 저는 한국이 가야 되는 지금 글로벌 1위로 이제는 영국을 초월하는 국가가 돼야 되는 게 한국의 운명인데 자, 한국이 그런 국가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의 수출 주도형 국가니까 물건을 팔기만 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0에서 1을 하는 국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이 아니면 전 세계 절대 못해. 절대적 기술 우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뭐냐면 AI 시대에 그렇게 하려면 AI 시대 산업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AI 하면 사람들이 너 어느 챗GPT에서 뭐 지미나에서 뭐 그거는 너무 그 영어로 놓고 가면 ABCD 수준의 질문이에요. 그거는 AI 시대 그거는 너무 그 ABCD라는 자모를 배우는 수준이고 AI 시대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들 세계 1위를 하려면. 두 번째, 그 중국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 전문가, 특히 그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는 소위 중국을 안다고 말하는 유튜버들, 전문가들은 두 분을 나눕니다. 하나는 중국이 너무 빨리 올라 공포스러워. 막 중국하면 공포스러워요. 중국은 무조건 너무 무서워. 뭐 이겨? 패배주의. 절대 노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중국은 그렇게 너무 센 나라도 아니고 너무 못한 나라도 적정한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너무 중국을 또 우습게 봐요.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해서 미국이 어느 나라를 죽이려고 생각하면 그 나라는 경제로 살아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과거 미국이 그런 일본 때리고 이런 거 보면서 미국만 마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막연한 무시. 그 두 개는 다 위험합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지금의 미국으로서 두 가지 이란 하나도 못해요. 지금 이란 전쟁 금방 끝난다 놓고 지금도 전쟁은 이란이 끝난다. 이란이 그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중국을 어떻게 레버리지로 잘 쓰면은 AI 시대에서 선두주자는 미국이 아니고 한국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청와대나 저기 기재부에 정책회의에 많이 가잖아요. 그냥 전문가들
한 7명이 항상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정부에서 부른 전문가에 걔 대부분은 항상 하는 말이 자꾸 불가능하대요. 그게 이론적으로 그렇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된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AI 시대에 한국이 오히려 그러니까 100년만 버리면 되고요. 큰 머리만 쓰면 됩니다. 큰 머리. 그래서 그게 뭐냐?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려요. 하나는 AI 시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플러스 중국 어떻게 레벨이 줄었으면은 한국 기업이 오히려 세계 1위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AI 시대의 의미는 이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제가 테슬라 사례를 갖고 왔어요. 왜냐면 AI 시대에 대한 이해를 제가 정확하게 시키기 위해서 테슬라가 잠깐만 이게 왜 혼자서 막 움직이는 거 제 탓이 아니죠? 자 지금 보시면 테슬라 사례를 갖고 왔는데 AI 시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2016년도에 테슬라가 10만 대만 팔았습니다. 10만 대가 돌아다녀요. 테슬라 자동차 전 세계에 20년 전에 100만 대, 지금 한 500만 대가 전 세계 돌아다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뭐냐면 주행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이게 자동차가 내가 운전할 때 앞에 대한 판단을 자동차가 스스로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대수가 많을수록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차량을 팔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더 스마트한 AI가 되면서 더 안전한 주행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차량이 팔게 되면 또 더 많은 데이터가 오니까 더 정확한 주량이 되고 또 더 안전하니까 더 다른 잘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B라는 자동차 있고 여기 테슬라가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500만 대 학습시켜서 거의 사고 안 나요. 예. 근데 얘는 이제 5만 대를 팔면은 사람들이 어느 차를 살까 얘는 살 수밖에 없어요.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과거 산업화 시대는 1등부터 10등까지 다 존재해요. 10등은 싸서 사고 10등의 제품은 싸서 사고 1등 제품은 좋아서 샀어요. 근데 AI 시대는 1등만 살고 2등부터 9등까지 다 10등까지 다 줬습니다. 없어져요. 이게 AI 시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쟁사는 다 줬어요. 그래서 전통 자동차 회사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위너스 피커, 그러니까 1등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구조가 AI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유는 데이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다시는 따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지금 제가 여기서 현대자동차를 대입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옛날에 삼성이 스마트폰 시대에 원래 삼성이 늦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애플이 딱 나오고 삼성에서 안 하다가 후에 딱 보니까 큰일 나네 하고 주격자로서 스마트폰이 나왔었거든요. 삼성이. 그러다가 후에 워낙 빨리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회사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늦게 캐치해가지고 이제 막 주기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앞서가면 AI 시대가 끝난다는 왜 데이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승자 독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테슬라가 지금 전통 자동차 한번 비교해서 그 몸값을 볼게요. 테슬라는 자기를 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바퀴 달린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바퀴 달린 배터리.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전력망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차라고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테슬라는. 제가 그래서 HD 지난번에 한국해양조선에 거기서 정의선 그분이 저를 직접 초청해서 안 교수 강의 들어서 제가 그 그룹에 가서 강의를 드렸어요. 조선 선박을 운송 수단만 보지 마십시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LNG 저장 장치로 새롭게 정리하며 현대는 몸값이 한 15배가 더 올라간 멀티플 홀조로.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GM하고 포드에 비해서 커가 우리가 PSR이라고 하죠. 멀티플이 8배, 시가총액이 GM의 몇십 배인 거잖아요. GM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오래 자동차입니다.
근데 테슬라 몸값이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GM하고 포드로드는 거의 뭐 멀티플이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이게 지금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사이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I를 시대에 중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이유를 말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AI가 0에서 1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거기 써 있는 네. 거죠. 2, 3분 되는 마무리. 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남았는데, 자, 지금부터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미국이 0에서 1을 AI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특허나 IP 이런 걸 잘하지 응용, 산업화 응용은 순위 아래입니다, 미국이. 근데 중국이 1위예요. 그래서 네이처에 가장 많이 논문 발표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전 세계 합하고 더 많은 게 중국인데 여기 응용이 세계 1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AI 시대라는 게 그 챗GPT를 어느 게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산업이 AI로 재편됩니다. 순위가 내가 모든 산업이 1등부터 10등이 존재하다가 어느 기업이 AI를 딱 도입해서 1등 하면은 나머지 산업은 없어져요. 근데 미국은 치명적인 게 뭐냐면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AI를 제조업에 적용시키는 사례가 미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산업에 AI가 플러스화 되잖아요. AI가 산업을 AI 시대에 재편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 사례가 있을 수 없다고, 산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산업이 바로 지금 AI 시대 모든 산업이 AI로 플러스되고 재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우리가 베트남이고 유럽하고 미국에 가서 몇 번 쫙 돌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딱 갖고 와서 한국화하면 성공하잖아요. 이제는 거꾸로죠. 중국 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중국 가서 보고 봐야 한국의 산업 현장에 AI라는 정의를 새롭게 하면은 지금은 한국에서 5위 하는 기업도 글로벌 1위로 갈 수가 없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 현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사례를 수십 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 돼지 있죠,畜牧산업, 돼지 산업,畜牧산업이 다 AI로 돼지도 AI로 키우고 돼지 우리가 삼겹살 만들기랑 중요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AI로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게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게 이게 생물은 어렵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또 달라요. 이게 카메라, 레이더를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거기에 맞는 그 우리가 구현진이한다. 인바디드 인텔리전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그런 디바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현장에 지금 가장 많은데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볼 때 이런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오면 한국이 세계 1등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중국이 아니냐. 근데 중국이 미국이 못 나가게 하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이제는 안 받겠다. 누가 메이드 인 차이나 쓰면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얼른 이런 걸 갖다가 오리지널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전 세계 시장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중국의 레벨이지 답은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하세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좀 충분하게 주면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너무 좁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만 진리를 예를 들고 이게 디지털 자산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뭐 됐고, 자, 진리를 예를 들어서 마무리할게요. 지리 자동차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가 지금 AI 시대의 대표적 사례인데요. 진리를 제가 안 갖고 왔나 봐요. 아시네요. 이렇게 말로만 할게요. 진리 자동차가 그 볼보를 인수한 기업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근데 놀라운 거는 진리가 전 세계 모든 자동차를 거의 다 인수하거나 주요 주주거나 했어요. 벤츠 50%가 진리예요.
근데 이 지리가 자동차 유형이 여러 가지 있죠. 스포츠카도 있고 전 세계 1등 자동차 기업들 다 인수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생각한 세계적인 유명차 그룹이 뒤에 주주가 지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지리 자동차가 500만 대가 돌아다녀요. 다 공급사야. 근데 이 500만 대가 우리는 지금 5G, 6G 하잖아요. 앞으로는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이제는 5G, 6G로 못 가요. 우주에서 쏴줘야 이게 사고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만 늦어도 사고가 나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위성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리가 이미 60개 저궤도 위성을 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구가 미중에서 저궤도 위성에 싸잖아요. 이렇게 하면 유럽에도 지리 자동차 다니고 이게 전 세계 500만 대의 이 자동차가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테슬라도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500만 대 데이터가 다 들어오고요. 그걸로 다른 거 갖다 붙이면 그냥 스페이스 X처럼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아닌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지리는 자동차는 자동차 아닌 걸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자동차로 정의해서 마진은 6에서 12%예요. 볼보 있지만 그냥 경쟁이 치열해요. 일본 도요타가 계속 그 경쟁해. 근데 테슬라는 이제 배터리로 정의했죠, 차를. 근데 중국의 지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모바일에서의 구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기를. 그러면 얘네들 앞으로 모든 이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의 저궤도 위성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돌아가게 하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통신하고 협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네 네트워크에서 돌아가.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미 이런 게서 어제는 자율 엔지니어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이기는 게 지금 중국 기업들이 목표인데 테슬라도 이미 지금 여기서 늦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자꾸 중국 기업을 가보고 우리 기업들이 제가 지금 지금 굉장히 과정도 하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다른 공부를 해야 되냐면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정의가 많아져요. 그래서 내 정의를 다시 하는 순간 내 기업은 글로벌 1위하고 내가 그대로 그 정의대로 계속 내 기업을 운영하는 순간 똑같이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내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 교수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누가 공부를 안 하면 그 순간 무식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성공이 우리 미래 성공을 확보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래 성공을 우리 기업들이 세계 1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레벨리스로 관련하게 미국이 나서서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갔다가 웃고 만들어서 세계를 나가면 돼요. 아무도 안 나가니까. 근데 그런 현장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왜? 산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1위가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같이 한국을 세계 1위 국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박 2일 강의를 우리 앞으로 1시간 해주신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정말 우리가 한국 제조 경쟁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사실 환율이었었고 또 지금은 관세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만 관세 후반 효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또 혜택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안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고 이때 정말 본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산업의 재정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은 시사점을 주신 우리 안 교수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메라하신 우리 중간에 우리 교육업계 우리 또 아이콘이신 바이그룹 김영준 회장님 모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